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올 한해 기술 흐름을 짚어보고 미래를 관통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글로벌 기술 축제 CES 2025가 지난 10일 폐막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단순한 기술 소개 수준을 넘어서 AI가 일상화된 모습이 주목을 받았고 중국의 성장도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대 IT연구소에서 직접 CES 현장에 다녀온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맞이 재테크 계획 새롭게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계획을 짜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지 오늘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겨울의 맛은 무엇인지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음식, 또 그에 담긴 추억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네,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이 오전 6시 반쯤에 나왔어요. 굉장히 아침에 좀 이른 시각이고 예정에 없던 입장문 발표였고 그만큼 너무 이런 시각에 좀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우선 나라가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호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라고 하면서 외딴성의 해가 저무는 고성낙일이다.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 외로운 처지에 있다라고 윤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가려고 한다.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다라든가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런 대목에서는 최상목 대행하고 국민들에게 좀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내일이 디데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 날짜를 본인이 어떻게 뭐 얘기가 들려왔든 이런 것들을 명시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상의한 바가 없다면서 좀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 내용에도 사실상 어떤 오류, 어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3의 장소나 뭐 방문 조사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제3의 장소도 또 방문 조사도 이런 거 갈 생각도 없고 공조분하고 앞으로도 조율할 계획도 없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그래서 변호인단이 그 사실을 부인했고요. 그동안에도 강조해왔던 거는 내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되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 가는 게 아니고 법정부터 출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은 견지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이번에 다시 또 새롭게 덧붙여서 강조를 했고요. 또 애초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이게 변호인단이 모든 걸 조율하는 게 과정인데 네. 대통령 비서실이 변호인단하고 상의 없이 조사 방식이라든가 뭐 날짜 이런 것들을 발표한 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수처는 아직은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금까지 공조분의 출석 요구를 공조분은 3번이나 윤 대통령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 안 됐잖아요. 불응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로는 뭐 추가적으로 방문조사 잡거나 뭐 제3의 장소 잡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것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인력을 선정하고 역할 배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뭐 내일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으로 내일일 것이다 이렇게 더 구체화되는 모습이에요. 사실상 저 언론에서 너무 뭐 이렇게 날짜를 축소해가지고 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양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호소문까지 나오다 보니까 내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를 위한 인력, 체포조를 정하고 각기 인력에게는 역할을 배분했다고 하고요. 또 장비 점검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경찰은 수도권 총경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조본 전략은 경호처 직원들이 집행을 저지하는 사람은 체포하고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선처해주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는 이미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낸 게 좀 흥미로운 게 강경파라고 하는 김성훈 경호차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강경파 패싱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막아서는 직원들을 체포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이제 분산해서 호송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아무래도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입을 맞추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방부 입장은 뭐냐면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더라도 군병력이 그 자리에 동원되진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가 하면 공조보는 이에 앞서서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까지 이렇게 만나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우리 좀 최대한 피해보자 이런 3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가 뭐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해요. 근데 일단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고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공수처는 이 3자 회동이 영장 집행 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영장 집행 시에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선 절대 안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물론 평화적인 방식이 당연히 최우선이죠.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영장 발부 자체를 결정을 법원이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해와라 이렇게 이 말을 마치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방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또 최상목 대행이 폭력 수단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지만 경호처는 좀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으로도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금 경호처 내부 분열이나 동요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감지도 되지만 일단 수뇌부 생각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대표적으로 관저에서 포착된 게 경호처 요원들이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소총 가방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여러 제보를 받아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 윤 대통령이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더라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가 됐어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물론 허위 뉴스라고 반박을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또 간부가 경찰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경호처 한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를 내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실제로 기밀 유출했다는 그 간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예고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취하하면서 해당 소송은 종결됐다고요?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 공수처가 집행했던 1차 체포영장에 반발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신청을 했었죠. 그러다가 스스로 취하서를 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지난 6일에 만료가 됐고 그러면 지금 뭐 대응할 것도 많은데 만료된 거 두고 소송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이건 2차는 계속해서 다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어에 나선 모습이에요. 네,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매일같이 여론전도 계속 뭐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윤곽근 변호사 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 그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그 뭐 처벌할 수도 있고 선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간계다, 이간질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설명으로는 당장은 유보 신청이긴 하지만 전국에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중지로 가기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영장을 발부받은 건 공수처인데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정확한 영장 집행 유보나 취소 요청은 없었다 하는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그 경찰이 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지적이고요. 또 수사권하고 관할권 문제 지금 이거 대통령실 측에서 계속 이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권이나 관할권 문제된다면 이것도 적법한 영장 집행부터 응한 다음에 그 후에 따져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도 이의 신청을 하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서 1건 그리고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 신청서 3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의 신청서 3건은 변론 개시, 증거 체부 결정,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고 재판관 기피 같은 경우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성향 활동을 해왔고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공익인권법 재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력상 공정하지 못하니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고 때문에 우리는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이의 신청서 3건에 기피 신청서 1건 보면 변론 기일 날짜도 헌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안 된다. 재판관도 안 된다. 헌재가 검찰에게서 수사 기록 받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원래 출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 현실화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헌재는 일단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되거든요. 재판관회의 오늘 오전에 연다고 했는데 이르면 오늘 2시까지는 헌재에서 또 결론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또 재판관 회의가 결론이 날지도 봐야 됐고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에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둘러싸고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가 파행됐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하는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권위는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시민단체하고 인권위 직원들이 굉장히 크게 항의를 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이 권고안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 또 무죄 추정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체포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상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큰 논란이 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방어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지 혹은 그와 정반대로 방어권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사회에 큰 논란이 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은데 헌법학자 모임은 또 의견을 냈습니다. 권고안의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안건을 발의한 5명의 인권위원 또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서는 사퇴하라는 촉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네, 앞서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이죠. 야당 6개 야당이 다시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기존 내란 특검법 원래 거에서 뭐 후보자 추천도 바꾸고 야당이 원래 추천하던 거를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뭐 수사 기관도 대폭 줄이고 그런 식으로 여당이 주장해왔던 독소 조항이라는 걸 대폭 삭제했던 수정 특검법입니다. 그렇게 6개 야당이 수정해서 내란 특검법 올렸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건데 야당은 늦어도 내일 모레 16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여당은 반발하면서 의결에 불참했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반발하냐면
이렇게까지 다 삭제를 해줬는데도 수사 범위가 외환유치죄로까지 확대된 것, 이것이 문제라는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무인기 평양 침투라든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것들은 실제 발생한 것도 아닌데 한 것처럼 규정이 됐다.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엄밀히 해당특검법에는 외환유치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든가 이런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던 혐의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꼽은 겨울 대표 음식은 무엇인지 또 그 음식에 담긴 추억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6535님, 겨울 음식하면 과메기죠. 각종 야채, 다시마, 김에 싸서 한 입 먹으면요 달아났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하셨고요. 5974님, 숟가락으로 늙은 호박 속을 긁어서 할머니가 가마솥에서 써주시던 호박죽이요. 살얼음 동동 떠있는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의 겨울 별미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호박죽에 넣을 새알심을 빚었는데 전주리 아나운서도 이 맛을 아시나요? 하셨어요. 막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5452님, 어린 시절 옥수수 강냉이 튀겨 쌀엿을 만들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먹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셨고요. 콩으로 황남이님, 어릴 때 단독주택에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얼큰하게 밥, 고춧가루, 무 등으로 안동식혜를 해주셨어요. 바닥은 뜨끈하지만 우풍은 있는 방에서 안동식혜를 먹곤 했는데 요즘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하면 안동식혜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특히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정리됐는데요.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쪽입니다. 지금은 막히지 않고 운행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고양 분기점 부근에서 4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 않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8탄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작업 때문인데요. 남장성 분기점 부근입니다. 모제터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혼잡합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입니다. 원룸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랑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 계셔서 전화로 만났잖아요. 네. CES의 이 재밌는 이야기들 막 해주실 것 같아서 엄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 함께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연결했을 때 말씀드리고 정말 넓거든요. CES 부스가. 네. 이번에도 166개 국가의 4,8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행사가 4일인데
뭐 마지막 날 오후는 거의 뭐 정리하는 수준이라 3.5일 정도거든요. 네. 그 동안에 뭐 4,800개 다 본다는 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자기의 영역에 관련된 걸 좀 보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참여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14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기업이 한 4,8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 1,000개 정도 됐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많네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기업 많이 나가 이러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는데 제 관점으로 좀 생각하면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만큼 거꾸로 이게 미국에서 열리는 그 쇼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전 세계 14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만나고 또 이제 미국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절실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중국 기업들이 한 몇 년 이제 좀 안 나오다가 올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제 내부적인 걸 봤더니 특히나 중국 스타트업들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옛날만큼 좋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변화의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바이어들과 이제 투자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 왔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S가 끝나고 여러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수장님은 아무래도 AI 관점에서 이 쇼를 보셨을 텐데 그 관점에서 이번 CES 총평을 하신다면요? 네, 한 줄로 한번 총평을 해보면요. AI 혁신의 구체화.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CES 2025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간의 기업들이 한 10년 정도 뭐 시나리오로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야기했던 비전들이요. 실제로 제품으로 나오고 그 제품도 이제 테스트 버전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상용화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고 네. 서비스로도 구체화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는 음.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단은 이번 CES를 보신 분들이 좀 평이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막 새롭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작년하고 비슷한데 놀라울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예를 들면 LG에서 이번에 이제 공감지능 이래가지고 AI를 이제 우리가 artificial이 아니라 affectionate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감지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작년에 실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도 공감지능 얘기를 했고 올해도 공감지능 얘기를 했고요. 삼성에서도 홈 AI라고 그래서 집안에 AI가 들어온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 소니랑 혼다가 같이 합작으로 자동차를 내놓겠다 아필라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2023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도요타가 또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우분 시티라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시티를 한다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은 CES에서 2019년에 이미 선보였었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존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을 하는 회사가 뭐 자율 트랙터도 내고 뭐도 내고 막 이런 것들 이것도 2019년부터 이제 나왔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면 계속 CES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 없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키워드로만 얘기했던 게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소니랑 혼다의 합작 작품 아필라가 2023년에는 이제 된다였는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거였고 뭐 도요타의 우분시티 같은 경우에 스마트 시티도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입주민을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부분들이 맥락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정말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키워드가 아니라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되는 시대가 된 거구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ES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역시 가전이잖아요. 그렇죠. 가전의 관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나 흐름이 있었어요? 네, 뭐 CES에서 이가 원래 일렉트릭 가전이기 때문에 가전 쇼의 관점이 많죠. 특히나 이제 삼성과 LG가 이 쇼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히 커요. 특히나 이 이제 전체 메인 부스 들어올 때 항상 맨 앞에 있는 부스가 LG예요. 그래서 LG가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보여주고 놀라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제가 고민을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LG랑 삼성이 1등이에요. 그런데 중국 회사들이 예전엔 되게 격차가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격차를 되게 많이 따라왔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AI를 갖고 가전을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은 CES에서 10년 전부터 이제 삼성과 LG 특히나 LG가 시나리오들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냉장고가 뭐 TV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동차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냉장고에 만약에 뭐 물건 음식이 모자르면 그거를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알려줘서 자동으로 뭐 주문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중국 회사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 회사들도 야 우리도 이런 거 보여줄게 이런 거 보여줄게 하니까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기능이 비슷한데 엄청 최첨단인 거는 예를 들면 1,000만 원 비싸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내려가면은 비슷해요. 그럼 결국 가성비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중국의 TCL이 이번에 큰 화면,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기능 이런 것들 이제 뭔가 디자인을 좀 본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일단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이제 LG나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놀라움을 주려면 이제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그들이 다 자기네의 우군을 모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스마트싱스라고 그래서 수많은 기기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게 꼭 자기네 회사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것도 다 연결을 시키고 LG도 비슷하게 이제 그러한 스마트 가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거를 합쳐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거냐라고 하는 정말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와 놀랍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 쇼에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감동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LG가 항상 그런 걸 잘 보여주긴 했는데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와 신기하다 그냥 압도는 안 됐어요. 왜 압도가 안 됐냐면 그 라스베가스에 스피어라고 하는 공간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스피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공연장입니다. 한 18,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연장인데 그 안에 그냥 전체가 우리로 치면 아이맥스처럼 스크린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엄청 고화질이거든요. 한 18K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큰 화면과 압도하는 데서 이번에 델타 항공이 자기네들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키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어땠냐면 실제로 비행기가 저한테 막 다가오고 있고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 화면 전체가 몰입감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델타가 보여준 기술은 그렇게 놀라운 게 없었는데 거기서 하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브랜드가 엄청나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 델타 좋구나 이렇게 인지가 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삼성과 LG도 이러한 컨셉에 대한 거 새로운 걸 주든지 아니면 이런 몰입감을 주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든지 네. 이런 또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오셨잖아요. 네. 현장에 가면 보이는 맥락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구글이 빠진 자리에 엔비디아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ES라는 쇼가 요즘 IT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구글이 언제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쇼는 원래 가전 쇼에 가까웠었고요. 구글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2018년부터였어요. 근데 왜 참여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 가전기기 연결하는 거 이런 거에서 구글이 AI 스피커 냈었잖아요. 그 스피커랑 여러 가지 가전기기들 뭐 예를 들면 냉장고랑 구글이 연결되고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항상 이 CES 메인 부스 앞에 야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엄청나게 크게 구글이 2018년부터 계속 부스를 놨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수준이었냐면 그 안에 가면 무슨 우리 놀이동산에서 타는 이런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면 구글이 뭐 예를 들면은 시나리오를 갖고 미국 사람인데 뭐 프랑스에 있는 셰프를 만나서 불어로 얘기를 못하니까 AI 스피커한테 얘기하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고 막 그걸 통해서 주문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구글이 빠졌어요.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글이 일부 자동차에서 이제 본인의 자회사가 나오긴 했지만 구글이라는 이름을 달고 크게 나왔던 이 스마트홈 쪽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조금 대체해서 차지하는 게 뭘까 보면 엔비디아가 보여요. 네. 왜 그러냐면 구글이 예전에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 자기네 부스에만 그런 걸 한 게 아니라요. 이 파견으로 여러 회사들한테 뭘 보냈냐면 파트너십이라는 걸 이제 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지어 막 물 끓이는 이러한 주전자에도 막 구글에 AI 연결하고 막 그랬거든요. 물 끓이는 주전자 하는 회사에 가면 구글 직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우리랑 파트너십 맺는데요. 그래서 구글을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보면 엔비디아 부스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로봇 만드는데 공장 만드는 데에 파트너 미드 엔비디아라고 써 있고 엔비디아 직원들이 있어요. 네. 마치 구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기술이 쉽게 말하면 이 로봇 만드는 회사들이나 기계 만드는 회사들한테 가운데 핵심 엔진을 빌려주거나 만들 수 있게 하는 걸 제공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딱 겹쳐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파트너들을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이 마치 초창기에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 스마트폰 시장 혹은 스마트 홈 시장에 자기네들이 플랫폼으로 다 차지하려는 그런 전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도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야말로 챗 GPT 열풍이었잖아요. 네. 뭔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나요? 제일 큰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끼고 왔는데 이 안경입니다. 안경. 네, 제가 지금 이 끼고 있는 이 안경 있잖아요. 저 그냥 네. 계속 소장님이 안경 네. 바꾸셨구나 이러면서 보고 네네네네. 있었어요. 이 안경에 AI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요 누르면 이렇게 사진 찍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가볍고 패셔너블하게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가벼워요. 그 일반 안경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반 안경처럼 쓰려고 사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메타에서 냈었던 레이벤 컨셉인데요. 올해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것보다 더 가벼운 실제로 쓸만한 한 20만 원대 이하의 이런 식의 AI 글래스들 다 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은 저는 얘를 영어로만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챗GPT를 연결해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AI 칩을 활용해 가지고 얘가 통역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아직 출시는 안 된 건데 이 안경 R도 이제 그 안에다가 액정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 사람과 네.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번역으로 유리 아래 떠요. 네, 그럼 그걸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 이어폰도 있었는데 그 이어폰에 자체 AI가 들어가 있어서 통화를 하면 왼쪽에서는 외국어가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번역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귀가 또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청기를 끼면 또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경을 끼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해주냐면 요 뒤에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귀에다 꼽지 않아도 이 안경대 쪽에서 스피커가 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줘요. 그럼 얘가 뭐 해주는 거냐? 이 앞쪽에 카메라나 아니면 화면에 보는 쪽에 마이크 센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작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귀에다가 그걸 크게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보청기를 끼지 않고도 실제로 안경 같은 거 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AI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냥 패션 안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또 선글라스처럼도 되고요. AI 분야에서 눈에 띈 국내 기업들은 없었어요. 네, 국내 기업들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하드웨어 얘기도 했지만 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좀 챗 GPT랑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좀 내가 챗 GPT가 못 된다면 빈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회사들이 좀 나왔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영림원 소프트웨어 랩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챗GPT만 갖고는 업무용 모바일 앱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완전히 앱을 처음부터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잖아요. 이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플렉 스튜디오라는 걸 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업무 분야의 전문가가 몇 번만 클릭하면은 우리 회사를 위한 앱을 만드는데 그 안에 막 AI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도 보였고요. 또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챗GPT를 기업에서 쓰려면 보안 문제도 있고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빈틈을 찾아가지고 딱 하는 이런 서비스를 했고 네. 또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챗GPT를 별도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워드나 PPT 같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 프로그램에다가 노바 AI라는 걸 써가지고 내가 막 PPT 만들다가 그림 그려줘 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워드를 막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을 좀 써줘 그러면 바로 그 워드 안에 써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챗GPT의 빈틈들을 넣으면서 우리 일에서 직접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나와서 좀 세계적으로도 관심 받았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성장세가 무서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 커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까? 네. 심플한 건 해봐서 그래요. 해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우리나라 기업의 아쉬운 거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제조를 하든 서비스를 만들든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일단 내놓은 걸 고치면서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서 지금은 우리가 시도해봐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시방이나 짠하다 같이 사투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표준어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대화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뻘쭘하다라든지 빡세다 같은 표현은 어떨까요? 먼저 뻘쭘하다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 되게 뭔가 어색하거나 서먹서먹하고 개면쩍게 느껴지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밥 먹기가 뻘쭘할 테니까 나하고 같이 먹자처럼 말이죠. 뻘쭘하다는 어색하고 민망하다라는 뜻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인데요. 사전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전공 수업은 하나같이 빡시다라든지 이 일은 너무 빡세서 배우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처럼 이런 표현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빡시다나 빡세다 같은 표현은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세다, 힘들다, 억세다, 뻑뻑하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요.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은 아닙니다. 뻘쭘하다나 빡세다 같은 표현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다가 일상적인 말로 굳어져서 일반 대화에서도 쉽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언어는 주로 구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구어체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요. 여러 지방의 방언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언어의 오용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상황에 맞게 잘 가려서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지난 추석 연휴 중3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구토 소리와 함께 더 이상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출혈 부위도 출혈량도 위험한 초응급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밤을 새워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응급실이 정상 운영을 안 했다면, 아이를 서울로 옮기다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땠을까요? 지역 내에 든든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기정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와 한월 중심으로 눈 쌓인 곳도 있고 그늘진 곳에서는 빙판도 즐비합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지던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중부와 경상도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많은 지역에서 맑은 하늘로 회복하겠지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호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으로 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전국 곳곳으로 1에서 5cm의 눈 예상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모레 1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으로 영상의 기온 보인 곳 있는데 낮 기온도 서울 6도, 대전, 전주 9도 등 일부 지역 1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3에서 12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또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영하 10에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오늘은 동쪽이 건조한 가운데 역시 동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회동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안전한 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호처 가족부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제3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공수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으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자유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네, 저도 자유로 타고 출퇴근하는데 새벽에 도로가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네. 출근길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늘 이른 아침 구산 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무려 44대 차량이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6중 추돌 사건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운전자들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16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구산 IC부터 이산포 IC까지 도로 전체를 전면 통제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사고 지점 후방 약 10km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경찰은 뒤따른 차량들을 다른 길로 우회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빙판길, 도로 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빙판길 사고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다만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모처럼 만에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과 원주 6도, 대전 9도, 대구 11도 등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아 어제보다 더 온화한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다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요. 네, 요즘 병원에 가보면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환자들로 꽉 차 있고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99.8명을 찍으면서 지난주보다 1.4배 늘어 2016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독감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 폐렴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와 메타뉴모 바이러스
바이러스 코로나19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환자는 10주 연속 늘다 지난주 소폭 감소했고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3주 만에 3배 가까이 많아졌고요. 여기에 코로나19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쿼드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데도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몇 주는 더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설 연휴 다시 정점을 찍고 유행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청은 설 연휴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고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서일까요?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긴급 알림이라며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XBB는 이전과 다르게 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다 쓰여 있고요. 델타 변이보다도 독성이 5배는 강하고 사망률도 높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3년 전 오미크론 변이 한 종류인 XBB가 국내 처음 유입된 이후 퍼졌던 가짜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듬해 세계보건기구의 위험성 평가에 따르면 XBB가 다른 변이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고 중증도를 증가시킨다는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는데 최근 각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된 탓인지 이런 가짜뉴스에도 시민들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LA 산불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불씨가 폭죽 불씨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네, 역대 최악의 산불은 여전히 꺼지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닌 새해맞이 폭죽놀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과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해 팰리세이드 지역 산등성이에서 폭죽의 불씨가 남아있다 돌풍을 만나 최악의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자연 발화 가능성 외에도 불꽃놀이와 전기 관련 화재, 잠재적 방화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역사상 가장 비싼 산불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는데요. 불에 탄 건물만 12,000채에 달하고 재산 피해도 우리 돈 22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100대에 가까운 항공기가 동원돼 오죽급하면 소방용수로 부적합한 바닷물까지 퍼올리고 있지만 네. 진화는 여전히 더딘데요. 가장 큰 피해를 낸 팰리세이드 산불 진화율은 여전히 13%에 그치는 상황에서 주말 사이 잠잠했던 바람까지 점점 더 강해져 시속 80km에 달하는 돌풍이 예고됐고 산악 지역에 부는 바람은 무려 113km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진화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이 부족해서 죄수들까지 동원되고 있다고요. 네, 일주일째 타오르고 있는 불길을 잡기 위해서 교정 당국이 죄수 900여 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일당으로 최대 약 $10가 지급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당 $1가 추가 수당으로 주어지는데 오랜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라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푼돈을 주고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죄수들은 교정 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화재 진압 업무에 하루 투입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별도로 받는다고 하네요. 네, 이런 가운데 화재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개방한 유명 할리우드 배우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배우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인데요. 이번 산불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식료품점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영상을 보면 물과 식료품, 생필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 차에 옮겨 담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화재가 걱정이 되느냐 묻는 질문에 그렇다 답하면서 집에 산불 피해자들이 와 있다 말했고요. 화재 구호 활동에 기부할 예정이라고도 밝히면서 당장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집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말고도 배우 제리미 리 커티스가 $100만, 에바 롱고리아가 $5만 등을 화재 피해자 지원 복구 활동을 위해 기부했고요. 배우 샤론 스톤도 옷과 신발 등을 제공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큰 피해를 봤는데요. 현장에서 살아남은 반려견이 주인과 상봉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네, 한 남성이 누군가를 애타게 부릅니다. 잠시 뒤 언덕 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달려오는데요. 남성은 강아지를 껴안고 살아 있었느냐며 눈물을 흘리고 강아지 이름은 오레오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남성이 잃어버린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직장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반려견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집으로 차를 돌렸는데 극심한 교통체증에 5시간 동안 도로 위에 꼼짝없이 갇혔고 그 사이 산불은 더욱 크게 번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소방관이 반려견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구했지만 오레오는 이미 집을 빠져나가 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이후 오레오를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 남성은 지역 방송국과 눈물의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가 SNS를 타고 널리 퍼지면서 기적적으로 오레오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닷새 만에 기적적으로 제외할 수 있었고 오레오가 나타나 주인의 품으로 파고드는 영상은 500만회 넘게 조회되는 등 많은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난밤 일본에선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네, 어젯밤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일대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는데요. 규모 6.9의 지진으로 쓰나미주의보도 발령됐고요. 지진 발생 직후 일본 기상청은 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급히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이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뒤 일본 전역이 대지진 공포에 휩싸였던 만큼 예사롭게 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30년 안에 해당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70%에서 80%로 추산했는데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돌아오는 대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와 실종자가 무려 23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진은 후쿠오카와 사가, 구마모토 등 규슈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쓰나미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2-3일 정도는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고요. 국내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영남 지역에서는 49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차례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요. 네, 참 장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올해 명절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물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설 3주 전인 지난 7일에서 8일 서울 25개 구의 90개 시장과 유통업체들의 설 제수용 23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입 비용이 30만 2,418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전통시장은 6.7%, 대형마트는 7.2% 더 비싼 수준인데 백화점에서 전부 다 구입한다고 하면 4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요. 가장 저렴한 전통시장에서만 장을 본다 하더라도 25만 원에 달합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뛰면서 가뜩이나 고공행진한 지난해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차림 부담이 훨씬 더 커진 건데요.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두고 정부는 치솟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풀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고요. 또 설 대책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 지원을 펼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고 식품사 16곳도 마트와 편의점에서 50%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학폭 신고가 무더기로 잦아지면서 제도의 원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 학교폭력 당연히 근절돼야 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죠. 그런데 요즘 또래 사이 작은 갈등에도 학폭 신고를 하고 또 여기에 보복성으로 맞대응하는 일이 많아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동급생 12명을 학폭으로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공을 일부러 멀리 차서 이를 가지러 간 사이 다들 떠나는 방식으로 따돌렸다거나 다른 반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신고한 거냐고 묻자 이 학생까지도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신고를 당했던 또 다른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따돌린 적도 없고 오히려 먼저 신고를 한 학생이 괴롭혔다며 역으로 맞신고를 했고 모욕죄로 인한 형사고소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사건을 맡은 교육지원청에는 학폭 신고서가 수북이 쌓였지만 결국 접수 석 달 만에 12명 전부 조치 없음,
학폭으로 처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폭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6만 건에 육박해 3년 만에 70% 넘게 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정황이 없어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오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폭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사례 중에 조치 없음은 2,600건을 넘기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조치를 모두 다 합한 것보다도 5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 싸늘해지고 제도가 강화된 것도 신고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 때문에 학폭 가해자로 지목당하면 보복성 신고를 하고 보는 일들도 흔해졌다고 하네요. 사건이 늘어나면 처리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 지침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을 받은 뒤 28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심의기한을 넘긴 사건은 전국 초중고에서 최근 3년간 모두 4,500건에 육박할 만큼 무분별한 학폭 신고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분쟁을 매번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소통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등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갈등을 중재할 수 있게끔 교권 보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저희가 오늘 겨울의 맛, 겨울 대표 음식에 대해서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6749님, 겨울의 맛 하면 지금 한창철인 대방어죠. 근데 조미김에 기름장 찍어서 싸먹는 파가 있고요. 초장에 백김치 싸먹는 파가 있더라고요. 전주리 아나운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뭐든 다 좋죠. 그냥 대방어면 끝난 거 아닌가요? 9229님, 어린 시절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면 화롯불에 밤을 구워서 까주셨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먹던 군밤, 추억의 맛인데 그립네요 하셨고요. 2352님, 겨울이면 칼칼한 양미리 조림과 구이가 생각납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조림을 하러 사놓으신 양미리를 몰래 가져다가 연탄불에 구워 드셔서 잔소리 듣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난해 결산을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됐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가기 전 올해 재무적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재무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이때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로 나눠야 합니다. 일단 장기 목표는 나이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은퇴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이 대출이 있을 시 대출 상환 자금 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출산을 했다면 아이의 교육 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기 목표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한 해의 시작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올 하반기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름 휴가비 많은 계획이라든지 또 올해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초기 계약금 금액 확보 같은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적각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시로 월 저축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또는 소액 채무나 카드 할부가 있다면 이를 상환하겠다 같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 목표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요. 네.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현재 저축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월 30만 원을 모으고 있던 사람이 생활비를 줄여서 100만 원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친구 모임 한번 줄이기 또는 커피값
뭐 1만 원 줄이기 네. 이렇게 작지만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소비 전략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목표를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과 목표를 세워두면 작심 3일이 아닌 작심 1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목표는 잘 세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실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진단이 중요한데요. 네. 급여가 얼마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지, 수당 변동폭은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상여금이나 각종 지원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또 연말정산 늘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 때 얘기한 것처럼 저축액은 얼마이고 투자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성과는 어땠는지, 카드 할부가 있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때 강조했던 것처럼 결산을 잘해둬야 오늘 얘기하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새해 제대로 된 재테크 계획 세우고 싶은데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루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 강조한 연말 결산을 잘했다는 가정 하에 그럼 이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건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예산 계획을 잡아야죠. 제가 이 코너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최소 3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빼서 통장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분기당 상여금이나 곧 설이 다가오는데 이런 시기 떡값이 지급된다면 이 금액으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선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해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이란 환급금이 들어올 텐데요. 네. 환급금이 있다면 이 금액을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상금을 확보한 뒤 근로자라면 한 달 예산안과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저축 목표가 소득의 40%라면 예산안을 짤 때 저축할 40%를 먼저 이체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고정 지출을 집행하게끔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 변동 지출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급여 100을 기준으로 저축 40%, 비상금 10%, 그리고 고정 지출 40%, 변동 지출 10% 이렇게 먼저 비율 배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정한 뒤에 저축할 금액부터 먼저 빼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소비성 지출인 저축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글부 통장에 자동 이체를 신청해두고 선저축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저축 상품은 특판 상품이나 정책 상품 등 은행별 상품 비교를 꼼꼼히 하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경제 상황에 맞는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만약 대변수 등으로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리스크를 반영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상품을 베이스로 두고 중위험 상품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펀드,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포트폴리오 다양한 시도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너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포트폴리오 짜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축이야 뭐 그냥 매달 돈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이게 딱 드러나는 건데 다른 상품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는데 또 내가 한 선택에 그렇게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방송했던 로보 어드바이즈가 빨리 네. 상용화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상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작년 하반기 금리를 내렸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곧 있을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은 상황이죠. 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수 소비품이라고 하는 식자재 비용이라든지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료비 등의 가격이 변동할
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산해서 예산안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 예산안을 추가로 만들어둬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 상품도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뭐 방의원 채권 투자나 아니면 금도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에 정답이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겠지만 개인의 재무 목표, 또 투자 성향, 위험 감내 능력을 본인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각각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목표에 맞는 상품들도 각각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저축, 정리식 펀드, 채권, 주식 등의 상품을 목표 기간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금융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단기 자금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인 예금이나 단기 채권 등의, 또 중장기 자금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인 주식이나 정식 펀드에 배분하는 게 좋은데요. 네.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위험 분산을 위해서 꼭 예적금, 정식 펀드,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등의 자산 분산을 하시고, 또 국내와 국외든 지역 분산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강조했던 부분인데 장기 상품 선택 시 세금도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 콘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개인 퇴직 연금 계좌인 IRP나 네. 연금 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으로 절세 효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한 뒤에 상품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하고 또 목표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적금이나 예금 상품은 웹을 통해 비교해보고 높은 이자를 찾기가 쉽죠. 네. 이 정도는 다 하시리라 보는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조건 등을 확인해서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것도 꼭 챙겨야 하고요. 지난해 꼼꼼하게 살펴봤던 보험 리모델링 역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연초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상품 선택에서 도움을 드리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기 목표를 위해서는 정기적금이나 예금처럼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품이 좋고, 그거 안전성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하면 제일 적합한 상품이겠죠. 네. 또 안전형 상품인 국채, 회사채 같은 채권 상품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정기적인 이자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성이 있어서 단기나 단중기 상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축성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기에 그렇죠. 장기자금 상품으로만 적합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목표면 뭐 단기 목표보다는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근데 이 큰 금액을 주식처럼 손실 위험이 큰데 투자하는 게 주식을 많이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했던 정식 펀드 상품이나 ETF 상품은 투자를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에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분산 투자도 되고 전문가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자는 고수익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큰 변동성 상품이죠. 그 외 분산 투자나 대체 투자를 위해서 금이나 가상화폐 또 미술품과 같은 예술품을 투자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기에 소액으로 경험을 쌓은 뒤 투자를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단기 목적 자금은 정기, 예적금, 채권 등으로 구성하고 중기 목적 자금은 혼합형 정리식 펀드 등을 활용하시고요. 장기 자금은 연금저축 펀드나 비과세 연금보험, 주식은 펀드나 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 외에도 대출 상환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이것저것 돈 드는 것이 많다 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상환보다는 이자 내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상환하겠다 생각하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하겠다는 생각은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채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 상환이 재무 목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우선 상환해야 하고요. 신용카드 사용도 연체 가능성이 있고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 사용하신다면 꼭 예산안에 맞춰 사용하시고 결제일을 꼭 지키시고요. 저는 최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데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카드 발급을 자제하는 것도 부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새해 재테크 계획 세울 때 빠뜨리면 안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늘 연말 다가올 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전략적인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분리해서 유리한 지출 계획을 세우시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도 꼭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새해 계획 세워서 모두가 이 목표하는 바를 다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월은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기 좋은 달입니다. 그러니 본인 재정 상황을 점검해서 한 해의 방향성을 잘 잡고 작심 3일이 아닌 작심 1년의 계획 올해부터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이든 영어 공부든 뭐든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결국 차이를 만들잖아요. 돈 관리나 재테크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거에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한 달에 한 주씩 우량주 사모기 이런 계획도 좋고요. 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위해 1,000만 원 모으기 등 계획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해 재테크 계획 어떻게 짜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듀란듀란의 노토리어스.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 저는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노후 준비로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생각 중입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하셨어요. 대답을 하기 전에 5944님은 다음 주 방송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줄은 모르겠는데 그 노후라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비율을 만약에 나눈다면 제 생각으로는 저는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 대한 부분을 7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율을 3% 정도, 70대 30%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금융투자 안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적금이나 예적금이 비율이 한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공채도 괜찮거든요. 이런 채권에 대한 비중도 20-30% 정도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배당이라든지 연금형의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30%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벌어질 상속이라든지 정려를 고려한 부동산 투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913님, 이 코너에서 ISA 계좌를 많이 얘기하셔서 알아봤는데요. 1임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맡기는 거니까 자동으로 분배도 되고 제가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하셨어요. 그 ISA가 종합자산 관리 계좌잖아요. 네. 그래서 1임형은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덜 한다면 덜한 만큼 수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ISA 1임형도 좋고 아니면 적립식 펀드나 랩 어카운트라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랩 어카운트는 랩이라는 게 저희가 우리 보통 비닐 랩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상품을 돌돌돌 말하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상품을 자기가 운영을 해가 수익을 주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상품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품을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0988님, 주식은 어려워서 펀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펀드 상품도 수백, 수천 가지가 되더라고요. 펀드는 어떻게 골라야지 잘 고를 수 있나요? 하셨어요. 0988님은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주식을 하기 전에 주식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리식 펀드는 바구니 안에 여러 상품들이 섹터에서 움직이는데 네. 일단 주식하기 전에 정리식 펀드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비중이 높은 뭐 성장형 펀드나 주식 펀드보다는 혼합형 펀드라고 해서 채권의 비중이 조금 채권형 펀드랑 혼합형 펀드를 통해 가지고 채권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을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그 순위가 있거든요. 고수가 가장 많이 가입한 펀드, 뭐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 막 1, 2, 3위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런 투자 상품을 접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포스 증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했던 아니면 수익률이 좋았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 1, 2, 3위에서 네. 먼저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그 상품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좋은 네. 팁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짠티코 SS 돈 되는 라디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해가 바뀌면 사실 아이템 찾기가 쉬운 게 올해는 또 무슨 띠의 해다 이제 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뱀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사라고 하는데 뭐 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그 피리 같은 거 학교에서 연습을 하면 엄마가 많이 혼을 냈어요. 뱀 나온다고. 네, 밤에 피리 불면 네. 뱀 나온다. 그래서 뱀을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 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피리를 안 불어도 게임에는 뱀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뱀 나오는 게임 이야기를 한번 특집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에서는 뱀이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한데요. 네. 가장 먼저 만나볼 게임은 뭐예요?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뱀 나오는 게임 이야기는 디지털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나 그거 알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네. 뱀 주사위 놀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요즘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십니다. 근데 대략 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한국에서는 이 뱀주사위 놀이라고 하면은 거의 전 국민의 보드 게임 같은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세요? 이게 저는 이걸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안 해본 분들이 나는 이런 거 모른다 해서 제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약간 놀라곤 하는데 네. 문구점에서 파는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종이에 이제 칼라 인쇄를 해서 뱀주사위 놀이라는 보드판이 있고 주사위랑 말을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1번 칸부터 꼭대기 100번 칸까지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죠. 그냥 그쵸. 100번 칸에 먼저 도착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뱀주사위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게임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단순한 룰인데 어떤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냐면 왜 제목에 뱀이 들어가냐는 겁니다. 그냥 네. 1에서 100까지 쭉 가면 되는 건데 이 게임에서 뱀은 굉장히 독특한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에서 100까지 이제 칸에는 착한 일과 나쁜 일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 아니면 리어카를 밀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줬다. 이런 좋은 일을 하면 파란색 화살표로 뭐 10번 칸에서 50번 칸으로 한 번에 쫙 올려줍니다. 이제 어린이들용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도덕적인 내용을 좀 네. 포함을 하게 되는데 뱀은 언제 등장하냐면 나쁜 짓을 하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 충격적이었는 게 한 72번 칸이었는가? 그러면 거의 다 갔잖아요. 거기에 도둑질이 있습니다.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물고 13번 칸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네. 이게 뱀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겠습니까? 네. 뱀이 눈이 이렇게 흉흉하고 이빨도 날카로운데 네. 저를 도둑질을 했다고 끌고 내려와서 감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걸리면 망하는 거라 저는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뱀이 대단히 무섭게 나왔던 게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게임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이 뱀이 네. 정말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사실은 도덕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게임 룰에 들어있죠. 좋은 일을 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아래 칸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왜 제목이 뱀주사위였느냐 하면 네. 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아이를 물고 내려가는 역할을 뱀이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의 기본 룰은 그냥 주사위 굴려 올라가는 건데 나쁜 짓을 해서 물고 내려가는 주체인 뱀이 게임의 제목에 들어간다는 게 뱀주사위 놀이의 핵심인 거죠.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네요. 이 교훈 속에서 뱀이 나온다는 게 저는 우리가 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나 신화, 문학 같은 이제 인류의 예술 속에서 뱀이 항상 상징하는 건 뭔가 유혹 혹은 죄 그리고 죄에 따르는 벌을 상징한 형태로 늘 나왔었거든요. 왜 제일 대표적인 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이브 얘기가 나올 때 신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아니야 저거 먹어도 돼라고 소위 말하는 유혹을 했던 주체가 뱀이잖아요. 네. 항상 뱀은 이런 식이죠. 뭔가 유혹을 하고 결국 그 신의 눈을 피해서 몰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뱀주사위 얘기가 사실 이 얘기죠. 너 왜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래서 뱀이 다시 10번 칸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항상 달콤한 죄에 대한 유혹을 뱀이 보여주고 그걸 행했을 때 결국 그 벌을 받는 것까지를 그려내는 가장 적절한 상징이 우리 문화에선 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게임 속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유혹 그리고 그 결과를 상징하는 의미로 뱀은 게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1238님이 뱀 주사위 놀이 어릴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목표가 다 와가다가도 밑으로 떨어지곤 했어요 하셨고요. 0007님 올라가다가 벌칙 잘못 가면 쭉 미끄러집니다 네. 하셨어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화 오늘은요 저희가 푸른 뱀의 해를 맞아서 게임 속에선 뱀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 게임에서도 이 뱀이 비슷한 의미로 등장해요? 네, 뭐 뱀주사위 놀이가 워낙 임팩트가 커서 제가 처음 소개를 드렸지만 네. 컴퓨터로 하는 게임도 결국은 이제 여러 문화 코드들을 다른 매체랑 동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비슷한 의미로 많이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해설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가 유전자 단위에서 독리를 갖고 다리가 없이 땅을 기는 뱀에 대한 공포를 뼛속 깊이 갖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게임 속에서 뭔가 전투도 하고 대립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군으로 나오기보다 뱀은 주로 적군 그리고 적군으로 굉장히 또 많은 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면 게임에 어떤 뱀이 나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 뱀이에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를테면 이게 큰 대단한 보스로 나온다기보다 너무 많이 잡몹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잡몹이 뭐예요? 잡몹이라는 건 이제 잡스럽다 할 때 잡과 몹이라는 건 이제 몬스터를 가리키는 게임 용어인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엑스트라들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네. 게임에서 특별히 임팩트는 없는데 이렇게 뭐 어디 숲에 들어가면은 뱀이 한 100마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서 뱀 100마리를 잡아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임 속의 쓰임새인데요. 예를 들어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 1레벨일 때는 막 거대한 악마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앞에 가면 사과나무 숲에 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뱀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앞서 뱀주사위 놀이는 제가 뭐 문자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있지만 대략 한 5, 60대 정도가 많았을 거라면 이번에는 30대가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바람의 나라라는 2000년대 굉장히 크게 히트한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진 않았지만 알죠. 구경은 아마 하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제일 많이 구경하셨을 화면이 뱀굴이라는 화면이에요. 이 여기 뱀굴에 가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좁은 던전 같은 곳인데 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가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냥거리가 정말 많군 해서 그 뱀굴에서 죽치고 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요 뱀들이 아이템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주다 보니까 다들 땅꾼이 되러 간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고요. 비단 바람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온라인 게임들에서는 특히 초보용 초반에 만만한 적으로 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게임 속에 어떤 뱀이 나오나요? 라고 하면 글쎄요.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해서 익숙할 정도로 뱀은 일상적인 적입니다. 그럼 뱀이 좀 인상적으로 나오는 게임은 없어요? 이게 또 약간 또 옛날로 가보면 어르신들도 아시는 게임으로 너구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너구리요? 네. 어떻게 그 처음에 게임이었죠? 오프닝 음악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나오는 네, 알겠네요. 네, 이게 라디오라 이게 되는군요. 이 게임이 1982년에 출시됐어요. 그래서 게임 제목을 얘기하면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음악을 얘기하면 네. 다 알아들으시는 그 게임인데 정작 일본이나 미국에선 그렇게 아주 유명한 게임까지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 게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게임 제목은 너구리고 실제 주인공도 너구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테이지 위를 점프해서 막 앞정을 피하고 사다리를 올라가고 이런 게임인데 내용도 뭐 과일 먹는 거잖아요. 간식하고 계속 네. 사과 먹고 바나나 먹고 하고 클리어하는데 여기 무슨 뱀이 나오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스테이지 사이사이에 보면 과일 사이에 물음표로 된 항아리 같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눌러보면 항상 네. 뱀이 나와요. 뜨뜻 하고 그게 저는 어렸을 때는 오리인 줄 알았는데 네. 잘 보니까 뱀이더라고요. 그래서 꼬불꼬불 기어다니면서 이제 플레이어랑 닿으면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뱀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피해야 될 때 사다리 앞을 막고 있거나 뭐 앞정 앞을 막고 있거나 그래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의외로 이 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너구리의 뱀이 너무 짜증났다. 이런 분들이 있고 흥미로운 건 이 뱀이 다른 적들처럼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물음표가 된 항아리를 열어야 나온다는 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유혹적인 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음표가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나올지 몰라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넘어서 항아리를 열어보면 항상 뱀이 뜨뜻하고 거의 100%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뱀의 기믹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게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7152님이 오늘따라 제가 아는 게임이 많이 나오네요.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너구리도 오래된 게임인데 네. 그럼 최신 게임에는 뱀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해요. 자, 이제 어르신들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21세기 이후 게임에서 이제 뱀 캐릭터로 지금 한 20대 정도에게 어떤 게임 속의 뱀 캐릭터를 가장 많이 기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카시오페아라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이제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뱀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다리가 없고 뱀이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것처럼 서 있고 상체는 또 사람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뱀이라기보다는 판타지에는 그런 게 있죠. 나가라는 종족이 있어요. 하체는 뱀이고 위에는 사람.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카시오페아라는 것은 이제 형상은 뭐 나가에 더 가깝긴 하지만 사용하는 기술을 보면 뱀이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 바닥에 독을 뿌립니다. 그냥 그리고 상대가 밟으면 계속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주력 기술 중에 아예 기술 이름이 쌍독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독리로 계속 원거리에서 물어뜯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뱀 캐릭터대라고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궁극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총 4개인데 네. 3개는 일상적으로 툭툭툭 쓸 수 있는데 이 궁극기는 3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쓸 정도로 아주 쓰기가 어려운데 한 번 쓰면 굉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걸 궁극기라고 하는데 이 카시오페아의 궁극기는 뭐냐면 앞에 쫙 뿌리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적들이 돌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그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가
같은 이제 메두사가 그렇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어떤 괴물인데 아 그렇구나 이것도 결국 뱀에서 가져온 기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카시오페아라는 캐릭터가 오늘날 게임에서 이제 뱀으로는 가장 유명한 캐릭터일 거고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인류 문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뱀의 유혹적이고 죄 같은 느낌의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이 게임 안에서 이제 독이라는 뱀을 상징하는 또 다른 아이템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아, 요즘 이야기하는 뱀 게임에는 아마 카시오페가 가장 유명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구리와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했는데 네. 정작 가장 유명한 게임 뱀 게임 이야기는 아직 안 하셨다면서요? 사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두는 건 네. 뱀 나오는 게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게 뱀 게임이 맞아? 이런 게임이 하나 있는데 네. 그냥 저도 뱀 게임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 그거라고 아실 텐데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면 아주 짧은 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뱀 모양일 수도 있고 그냥 막대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전후좌우 키를 통해서 얘가 어디 부딪히지 않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벽에 부딪히면 게임 오버고요. 근데 화면 안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사과, 뭐 케이크 이런 걸 먹게 되면 뱀이 늘어납니다. 한 칸 두 칸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계속 살아남으면서 화면 속의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뱀이 계속 많아지죠. 길어져요. 근데 자기 몸에 닿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몸과 벽을 피해서 아이템을 계속 먹어가면서 자기 몸을 늘려가면서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먹느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 있고요. 이 게임의 실제 장르명이 스네이크 게임이라고 불리는 장르입니다. 이 게임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뱀이 한 10m 넘게 길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도 꼬리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움직일 자리가 없을 때까지도 가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때는 어려운데 요즘은 그래서 이걸 갖고 AI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게임이 이상적으로 최대한 몇 점까지를 먹을 수 있는가를 AI를 통해 테스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재밌는 기믹으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네. 근데 이 게임은 사실 너무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197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업용 게임 이제 폰 같은 경우가 1972, 4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실험용으로. 처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나온 거는 1982년에 스네이크 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출시는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데 그냥 열어보시면 그냥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같은 데도 많이 보잖아요. 네. 붙잡고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이 게임 제목 뭔지 아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냥 뱀 게임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또 뱀이라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잘 붙는 게 사실 나 그 게임 이름 몰라. 근데 거기 뱀 모양이 없어도 아 그냥 이거 뱀 게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뱀에 대한 이미지가 게임 규칙에 가장 잘 녹아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뱀이 친숙할 수도 있겠네요. 친숙할까요? 저는 여전히 뱀을 무서워하는데 네. 사실 게임 안에서 아무리 내가 뱀을 많이 잡았다고 해도 현실에서 진짜 뱀을 만나면 놀랍니다. 몸이 굳게 마련이죠. 게다가 뭐 갈수록 도시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도시에서 뱀을 보기는 어려워졌는데 저는 오히려 게임 안에서 구현된 뱀만 보다 보면 그것만 보다 실제 뱀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게임에서 뱀은 자주 봤겠죠. 네. 뭐 게임 평론가 아들이니까요. 근데 동물원 가서 실제 뱀을 보고 약간 숨을 턱 멈추는 장면을 보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속에서 익숙하다고 해서 실제 뱀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뱀 게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뱀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 게임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 다 해보실 수 있는 무료 게임이고요. 네. 지금 구글 사이트에 가셔서 영어로 스네이크 게임이라고 쳐보시면 무료로 앞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뱀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뱀해가 왔으니까 뱀 게임을 가지고 이게 뭐 전 세계 경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 과연 몇 점이나 먹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를 스네이크 게임 한번 쳐보서 검색해 보시면서 플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자우림의 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